구름이 감춰놓은 듯한 은둔의 땅. 그곳에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척박한 길 너머 푸른 초록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좀좀을 떠난 지 4시간, 무스탕의 관문 카그베니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발 2740m에 위치한 카그베니. 카그는 경계라는 뜻인데요. 이곳 카그베니에서 은둔의 왕국 무스탕은 시작됩니다. 척박한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생존법은 무엇일까요? 바람에 넘실대는 황금보리가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평균 해발 3,500m의 고온 사막에도 푸른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거대한 초르텐이 중앙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의 90%가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에서는 티베트식 불탑인 초르텐을 곳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고 좋은 업을 얻는다고 합니다. 멋지다. 마을 입구에 세운 초르텐은 마을로 들어오는 악신을 막아주고 마을의 이정표 역할도 합니다. 카그베니의 전통 가옥들은 거센 칼리간다키 강바람과 외침을 막아내기 위해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그베니 마을 곳곳에서 온갖 자연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중시했던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 베엔교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자연에서 온 토착 종교를 함께 숭배하는 건 종교를 넘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낯선 여행객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불러준 티베트 노래. 옛 왕정 시대에 왕을 찬양하던 노래라는데요.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온 무스탕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카그베니를 벗어나면 과거 로 왕국이었던 상무스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네팔 정부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또다시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평지 같아 보이지만 해발 2,800m에서 3,100m를 향해 오르는 길, 숨이 다시 턱까지 차오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황량함. 그 황량함 속에 숨겨진 광활함과 웅장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 황량한 아름다움에 압도당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자연의 풍광에 익숙해질 때쯤 멀리 산 가운데를 이은 초록의 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산을 가로지른 초목의 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해발 3,100m에 자리한 탕배 마을입니다. 초록의 생명은 바로 물길이 있다는 표시였던 셈입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설산에서 흘러내린 물을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마을마다 수로를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무스탕 사람들에겐 생명의 젖줄인 셈이죠. 집으로 물길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연장하는 작업 중인데요. 이들은 설산에서 끌어오는 물로 식수를 해결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지붕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단단한 진흙 덩어리를 깨트려 잘게 부숩니다. 1년에 한 번, 곧 시작될 우기에 대비해 집을 보수하는 작업인데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집 지붕이 물에 녹으면 갈라진 틈을 찾아 진흙으로 메웁니다. 자연에서 모든 걸 얻는 생활입니다. 집집마다 지붕 가득 물이 받아졌습니다. 단단해진 지붕은 큰 비가 와도 끄떡없겠죠.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엄청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서로 등과 등을 맞대는 그런 형상으로 모든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무스탕 사람들.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사는 집과 자연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펄럭이는 타르초가 아니면 모를 정도입니다. 6월 말 7월 초는 무스탕 사람에게는 가장 바쁜 철입니다. 이 거친 땅에서 가장 잘 자란다는 보리 수확철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무스탕 사람들은 수확철을 앞두고 집단장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보리 수확이 끝나면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이겠죠. 흙과 나무, 돌로 집을 짓는 무스탕에서 흙은 가장 훌륭한 건축 자재이자 방수제입니다. 집주인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9시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무스탕은 저녁 5시 무렵까지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땅입니다. 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세져 점심때쯤이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집주인이 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아니 같이 상가이. 니나 라라 니나. 방수제인 흙을 물에 불려 짓이깁니다. 흙이 부드러워지면 칠을 시작합니다.
아. 예, 시집와서. 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벽을 새로 칠합니다. 자리 있을 줄몰라. 저만 찌리 양념이야. 자, 이제 이거 하는 이유가 균아래 거 한번 더 닦고 보세. 이렇게 이게 순전히 그 흙을 그 돌 같은 흙을 깨서 이렇게 물 속에 넣어서 반죽을 해서 곱게 만든 다음에 천에다 발라서 이렇게 저 벽에다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좀 벽을 깨끗하게 이렇게 보수하는 저것도 있고 수확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동원돼서 이런 그 보수 작업을 합니다. 이 무스탕 지역에서. 아, 저기 그 부모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정말. 아, 그 특히 아버지 그 안경에 이렇게 흙물 이렇게 튀기고 너무 선하게 생기셨어요. 투차체. 아, 여기. 물이 귀한 만큼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집단장에는 꼭 3가지 색이 쓰인다고 합니다. 새까만 흙은 검정색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집단장은 꾸미기 위함이 아닌 그들의 불심을 향한 표현 방법입니다. 불교 사원의 상징인 붉은색, 흰색, 검푸른색의 세로줄 문양을 벽에 칠합니다. 이 3가지 색은 각기 지혜의 화신 문수보살, 그리고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과 수호신장, 즉 수호신을 상징합니다. 마을의 초르텐도 상징적인 3가지 색으로 무스탕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을 가까이에는 불교 사원의 상징적인 색깔들로 바위 군락을 이룬 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연염료를 모아 점토와 섞어 천연 색깔을 내는 건데요. 풍족하지 않은 삶 속에서 불심을 향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건 넉넉한 자연을 곁에 뒀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스탕 사람들은 원래 티베트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티베트에서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무스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이 사람이 살만하다고 여겨 정착한 이 땅도 저에게는 한없이 거칠고 황량하게만 보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기이한 절벽, 장구한 세월의 풍화작용이 만든 협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무스탕의 풍광은 발길 닿는 곳마다 여러 가지 기묘한 경관을 이루는 만물상입니다. 그 크기 또한 대단합니다. 사람 키의 몇백 배나 됩니다. 그 큰 기둥으로 무스탕을 어린아이처럼 품고 있습니다. 불모의 땅끝, 해발 3,050m에 자리한 축상마을이 보입니다. 축상은 20여 가구에 6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축상의 마을 앞 보리밭에서 누렇게 익은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축상을 중심으로 아래쪽의 마을들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축상 위쪽으로는 7월 말까지 보리 수확이 이어집니다. 무스탕에서는 힘든 농사일에 여자가 빠지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대부분 농사를 함께 짓지만 수확이 끝나면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초목을 찾아 나가고, 겨울이면 네팔의 남쪽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기 때문에 농사일은 자연스레 여자의 몫이 큽니다. 보리 집단을 일일이 훑어 집단에서 이삭을 털어냅니다. 옛날식 그대로 농사를 짓는 모습이 정겹지만 기계 대신 사람 손을 모두 거쳐야 하는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안쓰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이제 도리깨를 이용해 타작을 해야 하는데요. 보리 이삭을 지붕 가득 펼쳐놓고 본격적인 타작을 시작합니다. 어유, 비슷하다. 저도 도리깨를 열심히 돌렸는데요. 의욕만큼 실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흥에 겨워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모습이었지만 주변 풍광과 어우러진 그들의 도리깨질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타작하는 걸 구경하고 있으니 도리깨 박자에 흥이 절로 납니다. 이들에게 삶의 일부일 뿐인 자연이지만 거대한 자연을 배경 삼은 농부의 모습과 타작 소리가 저에게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향연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 그대로인 무스탕. 시간을 거슬러 아득히 먼 옛날로 떠나온 듯 착각에 빠집니다. 협곡에 자리 잡은 마을은 경작지를 뺀 나머지 땅에 집을 짓다 보니 규모가 작고 골목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먹는 걸 자급자족하는 무스탕에서는 농사가 주업인 만큼 소도 빠질 수 없는 재산 목록입니다. 때문에 해발 3,000m가 넘는 고원지대지만 고지대 가축인 야크 대신 소들이 보입니다. 무스탕에서는 주로 보리와 밀, 유채, 메밀,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 수확이 끝난 밭에 유채와 메밀씨를 뿌리기 위한 땅 고르기가 한창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무스탕 사람들은 땅의 넓이를 거기에 파종할 수 있는 곡물의 양으로서 가늠한다고 합니다. 8월이면 다시 노란 유채꽃과 붉은 메밀꽃이 밭을 가득 덮을 겁니다. 올해 70이 넘은 마을의 최고령 할아버지, 직접 소를 끌며 일을 쉬지 않습니다.
새참은 우리네 막걸리와 비슷한 창이라는 술입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데요. 언제나 창을 빼놓지 않고 마십니다. 피로를 풀어주는데 이만한 새참이 없습니다. 야 이거 장가요 저번산이 묻기세는 다 참 리터차? 리터차? 알리미터스 창 한 잔에 피로가 싹 가시는 모양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잠시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헬라쇼 헬라쇼 가래 필 마진자. 비싸리 뭐는지? 가래 얼로 마진자. 무스탕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식을 대신해줄 젊은 외지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도 쉽지 않은 데다 물이 부족해 가축 키우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란 쉽지 않은 일이겠죠. 다 깜부지가 달로 자로양 맞아 딘루자 사이에 짜민도와 세면대 두부도 싸지 딘루자라 디자라 안 가는 셈 너를 아는 게 커피대 비틀게 버터 마셔야 하나. 비타로 걸은 알떨 코트 알떨 걸으나 관관 문자 그때가 다 인자. 그냥 야 바보 땜마티. 조랄 하려나 안 팀에 알로 아세요 요시 걸라도 라 티가 가르쳐. 아이의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무 판자에 올라타 석고리를 잡고 땅을 다지는 모습이 재밌는데요. 아유 소고지네다 결국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시범을 보입니다. 보이겠다 단 야브로 마치 소지다네 아와 제로 가가고 됐어 나도 시다 아무래. 아와 이 마치 우다라에다 건너 본다 됐어 가용다 떨어 쏘았지자 너물 뭐야? 알아 우다 자자자 됐어 아파까 뭐다 아무 야마라 예시 아우 아침에 예서고 알리 비다르 버다 양 더블 잔다 알리 예도 도토고 치라 비다라 버라 이제 좀 물로는 잠다 물로는 잠다 좀 물로는 오늘도 할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무스탕의 황량한 땅을 깨웁니다. 화석처럼 살아온 그들의 삶은 계속되겠죠. 히말라야의 고봉들이 만들어낸 은둔의 땅 무스탕. 시간이 멈춘 이곳에 척박한 환경에도 순응하며 터전을 일군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무스탕의 속사를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고달픕니다. 땀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하루 종일 걷고 또 걷는 고행과도 같은 길.
그 길의 끝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소박한 풍요를 안겨줍니다. 이 황량함 속에 설산마저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히말라야의 품 안에서 생명의 젖줄을 파온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메마른 땅에 생명을 피웁니다. 차랑의 불교 사원 안에는 동자승 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어리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궁금한데요. 이른 아침 곡식을 손질하고 고운 햇살에 자신의 이부자리도 소독합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는 어린 스님들이지만 제 나이에 장난기는 감추지 못하는 게 영락없는 개구쟁이들입니다. 동자승 학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곳 차랑의 동자승 학교에는 4살부터 16살까지 36명의 예비 승려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4살로 학교에서 가장 어린 동자승은 그리운 부모품 대신 형들의 보살핌 속에서 승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동자승들은 정식으로 기회를 받으려면 15세를 넘어야 합니다. 승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 제법 의젓하죠.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이들의 하루는 일반 학교를 다니는 또래 아이들보다 고달픕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예불로 하루를 열고 10시부터 조례와 함께 수업이 시작됩니다. 첫 교실은 티베트어 수업입니다. 동자승 학교는 1학년부터 7학년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데요. 일반 학교와 같이 티베트어, 네팔어에 영어를 배우는 건 기본입니다. 차랑의 동자승 학교에는 스님 4명과 일반 과목 선생님 3명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자승 학교는 먹고 자고 배우는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집에선 옷값 정도만 보태면 됩니다. 45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넓은 사원 마당을 운동장 삼아 축구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해발 3,600m.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운동장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일반인들은 걷기조차 힘든 고산지대에서 돌투성이 땅을 달리고 구르는 아이들의 숨소리는 거침이 없습니다.
운동장이 자리한 위치는 더 놀랍습니다. 마당 가장자리 돌담 아래로는 가파른 절벽이라 공을 주우러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실수로 공이 담장을 넘어가면 하나뿐인 공을 찾아올 때까지 경기는 중단되고 맙니다. 히말라야 설산과 고원 협곡이 관중석이 되고 구름을 관중 삼고 엉성하게 만든 나무 꼴들을 향해 골을 날리는 자연이 만든 축구장입니다. 해발 3,600m에서 축구해보기엔 처음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숨이 턱에 차니까 그래도 안 뺏길 수 있었는데 아주 동자승들하고 재밌습니다. 예. 변변한 신발과 옷이 없는 아쉬움보다 하나뿐인 축구공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아이들입니다. 또다시 공이 담장을 넘고 말았습니다. 모두 눈으로 공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어디쯤 굴러가 버린 걸까요? 돌담 아래는 그야말로 깎아지른 협곡입니다. 드디어 목표물을 찾았나 봅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길을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뿐인 축구공을 찾지 못한다는 건 다시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 찾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협곡 여기저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를 잡듯 샅샅이 수색하는데요. 직각에 가까운 경사, 길도 없는 절벽을 다시 오르는 일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아찔한 절벽은 어느새 기다리던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습니다. 공을 찾아갔던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공은 찾았을까요? 두 손이 모두 비어 있는데요. 행여 다시 놓칠까 뱃속에 꽁꽁 숨겨왔네요. 낡은 축구공 옆으로 또 하나의 축구공. 축구공 수색 때는 우연찮게 예전에 잃어버린 공까지 2개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운수가 대통한 날입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내린 보람이 있네요. 45분 경기 동안 수시로 일어나는 축구공의 월담. 무스탕만이 가진 또 하나의 풍경입니다. 악수. 스트롱. You are strong man. 오케이. 너도. 수고했어. 야, 같이 이렇게 일로 와. 이 오늘의 전사들입니다. 와, 저 대협곡 밑을 그냥 굴르듯이 내려가서, 야, 힘 좋다. 난 12시,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점심은 우리네 급식과 같이 학교에선 준비해 나눠줍니다. 점심 식단은 메밀과 청보리를 반죽한 달과 채소를 넣고 끓인 카레 국물, 감자가 전부입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아침과 저녁을 차와 간단한 과자 정도로만 때우는 동자승들에게 점심은 가장 푸짐한 밥상입니다.
가장 기다려온 시간, 맛있게 남김없이 비웁니다. 오후에는 불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동자승들은 불경을 읽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익히고 또 매일 경전을 암기해야 합니다. 무스탕에서는 차남은 무조건 출가시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승려 교육이 끝나면 라마승이 될지 다시 속세로 돌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경전을 외우는 14살 나왕치링. 첫째 아들인 나왕치링은 7살 때 라마승이 되기 위해 동자승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담보로 룩스저라지나 오질라. 비자 밤하고 거기 자와지데 심마 체중한테다 아람 또 취어지기 거가 매겨져라지 오지나. 때 어디 마지막에 딩산 다 거기 또 고양 오지네. 소소 취어지니 되나? 비자 밤하나 먹기 체나 중간에 뿌라 오나 되게 나머지를 미주나 쭈주부터 자와주나 되게다 그 취어지시도. 나왕치링의 집은 차량에서 걸어서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윗마을 마랑에 있습니다. 어린 예비 승려들은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각각 한 달씩 휴가가 주어질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왕치링은 휴가 때도 다른 마을의 사원으로 기도를 하러 가느라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왕치링은 오늘 특별 휴가를 받아 7년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깝지만 쉽게 오지 못했던 집. 어린 나이에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스탕 마을은 어디를 가나 마을 입구와 집 지붕에서 경전이 적힌 타르초와 룽다가 바람에 나부낍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세상 구석구석 퍼져나가길 바라는 그들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수업이 없는 토 일요일에도 휴가가 허락되지 않는 엄격한 규율의 동자승 학교로부터 특별 휴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집 앞에 다다랐지만 나왕치릉의 발걸음은 여전히 똑같은 속도를 낼 뿐입니다. 나왕치릉을 따뜻이 맞이한 이는 어머니가 아닌 친척 어른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고생하다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동생은 외삼촌네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Kembali suara amam ini gila Korea. Macam baru kerja gitu. 어머니의 빈자리를 불심으로 이겨내는 어린 나왕치릉의 모습에 지켜보던 외삼촌이 눈물을 훔칩니다. 속세의 인연을 초월한 듯 담담해 보이지만 어머니가 있을 그곳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나왕치릉의 머리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떠나지 않고 빙빙 돕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독수리일까요? 무스탕에서는 독수리 등 셋대를 통해 시신을 처리하는 티베트 고유의 장례 풍습인 천장을 따릅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육신이 땅에 매장돼 쓸모없이 먼지로 없어지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최후로 보시하는 걸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죽음을 슬픔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척박한 원시의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무스탕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를 품은 이들이야말로 신들의 정원 히말라야의 또 다른 주인이 아닐까요? 조사르는 동굴 유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무스탕의 곳곳에서 발견된 동굴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절벽에는 3층 높이에서 6층 높이 사이에 동굴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동자 스님들이 저를 동굴 유적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입구에는 문을 달아 절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굴 안은 층과 층으로 나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층 간에는 작은 사다리를 이용해 오르내리게 돼 있습니다. 고대 흔적을 간직한 동굴이 동자승들에겐 놀이터가 됩니다. 아주 오래전 한때 초사르 계곡 사람들은 이 동굴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방한과 방풍이 되는 동굴이니 매서운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주거지였을 겁니다. 끼니와 난방을 위해 피운 모닥불의 그을음 흔적. 그 그을음은 무스탕의 기원을 찾아다니는 저에게는 이 땅에 정착하고자 했던 무스탕 사람들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터전을 마련했을 그들의 생존 본능은 억척스럽고도 대단합니다. 억척스럽고 대단했던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아서일까요? 미로 같은 동굴을 놀이터 삼아 놀고 있는 두 명의 동자승은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태초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무스탕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은 어린 동자승들에게는 마냥 신기하게만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동굴에 살았던 그들이 누구이든 절벽에 굴을 파서라도 살아남았기에 후손을 퍼뜨려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들이 모았을 황량했을 땅엔 마을이 생기고 초록의 생명이 움텄습니다. 작은 창 너머로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지금과 닮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평균 고도 3,500m. 여름철에도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에 가로막혀 비가 적은 무스탕. 고도가 높은 데다 연중 건조해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메마른 땅. 그 황량함 속에서도 생명들은 자랍니다. 비록 듬성듬성하지만 관목이 제법 무성합니다. 나무들은 거센 바람과 부족한 물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무스탕은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서 순수한 고대 티베트의 삶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볼 수 있는 방목은 무스탕에서도 생활의 수단입니다. 원래 티베트 고원지대에 살았던 티베트 사람들에게 염소나 양 같은 가축은 그들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내려왔던 그들이 사람이 살만한 땅과 더불어 가장 고려했던 것은 가축들의 먹이였을 겁니다. 우연히 만난 목동은 7년 전 무스탕 여행 때 동행했던 마부였습니다. 와, 진다 산차차. 와, 오, 여기서 만나네. 티켓차. 그거 다 불렀잖아. 어? tik사. 아, 그거 다 불렀잖아. 이제. 당번이 당번. 창. 반가운 마음에 술잔부터 건네옵니다. 창이다 이거. 아, 이거 나오자 먹어도 됩니까 이거? 아, 내가 가다 잡잖아. 한숨에 먹겠습니다. 이거 좀 아, 기원창이다. 뜨다야. 7년 전에도 직접 담근 창을 아낌없이 건넸던 그의 인심도 술맛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좀 얘기해줘. 전 진짜 티링다이 창은 정말 맛있다고 항상. 시간이 멈춘 땅 무스탕에선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야, 다시 연락하겠어. 진짜 오랜 진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네요. 진짜 이거 딱 하는 소리. 7년 전 말을 몰았던 그가 지금은 염소와 양을 몰 뿐 변한 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가축들을 따라 해발 4,110m의 언덕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려야 하는 삶도 말이죠.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그들의 선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무스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설산을 배경으로 염소를 쫓고 있는 치링의 모습은 무스탕의 기원 그 자체입니다. 치링 씨의 목부 역할은 가을까지입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이 되면 치링 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스탕 남자들은 네팔이나 인도로 떠나 장사를 합니다. 그 사이 여자들은 집에 남아 가축을 돌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인데도 고지대 가축인 야크 대신 염소와 양들만 보입니다. 나눠 먹기엔 풀이 부족해 야크는 5,000m 이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라미 유기에라 지고라메다 그지 미기나 기다 셰바지 그지마다. 또 다른 무스탕의 기원을 찾아 나선 길. 저는 이제 티베트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무스탕 사람들의 생활을 보기 위해 팅가르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초사르에서 걸어서 2시간 만에 도착한 해발 3,800m에 자리한 팅가르. 팅가르는 52가구에 250여 명이 살아가는 제법 큰 마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가이드 군가 씨가 저를 앞서 걸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6개월 만에 형네 집에 들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10년 넘게 일한 적 있는 군가 씨는 지금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스탕의 집은 보통 2층입니다. 1층엔 가축을 가두어두고 2층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흙과 나무로만 지어진 집 내부는 정갈하고 소박합니다. 2층엔 거실, 부엌, 불당, 안방이 있습니다. 아담한 게 아주 좋다. 전형적인 티베트 그 가정집이네. 저 천장에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야, 그리고 이 창문 통해서 밖에 그냥 쫙 내다보이네. 무스탕의 집들은 전통적인 티베트 가옥처럼 미음자 형태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천장으로 난 작은 구멍에 사다리를 놓고 위층으로 오르내리는데요. 천장에 뚫은 구멍은 하늘로 오르는 영혼의 통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게 아래 이제 보이는 로만탕. 여기서는 안나푸나가 쫙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구름 거치면 설산까지 네. 다. 이곳 지붕에서 바라본 풍광은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할 만큼 뛰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무스탕의 집들은 지붕 가장자리마다 마른 나무 더미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벽이 비에 젖어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가 물을 흡수토록 한 겁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지붕에 지별판을 설치해 태양열을 사용하는데 물 끓일 때만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옥들은 지붕으로 다녀도 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서로 붙어 있어 지붕은 이웃의 소식을 듣는 사랑방이 되기도 합니다. 무스탕 사람들의 깊은 불심은 마을마다 지붕마다 나부끼는 룽다와 타루초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장 좋은 방엔 어김없이 기도처인 불단을 차려놓고 부처님을 모십니다. 무스탕에선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설치된 발전기로 밤에만 잠깐 전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나마 팅가르에는 자체 발전기마저 없어 난방이며 음식을 할 때 모두 야크의 배설물을 태웠습니다. 무스탕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땔감으로 쓰기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발 5,000m 이상에서 방목 중인 야크 떼를 수시로 찾아가 땔감을 모아야 합니다. 이 약똥도 좋습니다. 이제 냄새도 안 나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산에서 불 좋은 것들만 뜯어 먹어가지고 냄새 나와도 좋은 냄새 나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냄새 맡아보시죠. 풀 냄새 오히려 나와요. 풀 냄새 향긋하네. 향 같은 거 나옵니다. 이야. 멀리서 온 시동생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형수가 분주한 사이 군가 씨와 형은 밀린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바쁩니다. 오늘 특별식은 뚝바입니다. 무스탕에선 야크와 염소 양이 여름을 나고 살이 오른 9월 이후에 잡은 후 말려서 1년 내내 먹습니다. 야크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밀가루를 반죽해 얇게 펴서 자르는데요. 우리네 수제비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수제비랑 똑같은 거를 이 무스탕 주 산중에 와서 야크 육수로 만든 수제비 뚝바를 조금 있으면 먹게 됩니다. 반죽이 익으면 말린 유채잎을 넣습니다. 채소가 귀한 무스탕에서는 여름에 채소를 뜯어다가 말려 1년 내내 아껴 먹습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아, 이게 여기서 먹는 소금. 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이거 TV에서 옵니다. 이게. 이게 소금이 진짜 맛있습니다. 다른 소금보다 훨씬 맛있단 말이죠. 엄청 맛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티베트에서 캐온 소금만 고집해서 먹는 무스탕 사람들.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살던 그들의 흔적은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스탕에서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는 뚝바 맛은 어떨까요? 맛있는 뚝바를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야크 고기와 뼈로 낸 깊은 육수에 향긋한 유채향이 어우러진 뚝바는 영양과 맛이 일품입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군가 씨는 형의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로만 땅 북쪽 계곡은 계곡이라기보다 넓은 벌판이라고 할 만큼 평원입니다. 하지만 벌판은 경작지가 아니라 대부분 초지입니다.
1년 중 비가 7, 8월 달에 조금 내릴 뿐이어서 경작지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설산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요. 마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설산에서 수로를 타고 흘러오는 물길을 논과 밭으로 끌어들여 농사를 짓습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티벳 고원지대를 감싸고 있는 설산이 흘려주는 물로 식수를 해결하고 농사를 지어 끼니를 해결합니다. 설산은 메마른 무스탕의 땅을 적시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일일이 물기를 내야만 합니다. 변변치 않은 수로 시설이 형제의 손길을 바쁘게 만듭니다. 터주고 막고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겨우 물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무스탕에 정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길은 곡식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스탕에선 2m 이상 되는 나무들을 마을이 아니고서는 보기 힘든데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나무도 농사를 짓듯 키워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팝니다. 10m 가까이 되는 나무는 18년째 키워오는 중입니다. 아무도 장마디 춘이라네 장마 납자나 내만 납자 따비 그러나 숨자티에도 니자 까면은 답lep불 답달래. 군가 씨는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형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800여 제곱미터 넓이의 땅에 봄이면 보리와 밀, 콩의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유채와 메밀 농사를 지어 9월이면 모두 수확합니다. 무스탕의 농지들은 넓은 땅이 아니기에 필요한 곡식들을 골고루 나눠 심어야 합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첫 번째 꺾은 꽃을 다른 사람, 그것도 그들이 믿는 믿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바친다는 어여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가성을 써가며 목청을 높여 부르고 남자들은 굵은 목소리의 합창으로 화답합니다.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 무슨 일로 한자리에 모인 걸까요? 무스탕에선 남녀 모두 보통 22살에서 25살이면 결혼 정년기입니다. 연애를 하거나 중매로 결혼을 하는데요. 연애는 일을 하다가 만나거나 주로 마을 회관에서 만나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는 이유를 알 것 같죠. 무스탕 사람들이 티베트에서 내려와 무스탕이라는 새로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4세기 세워진 후 현재 25대째 세습 왕이 존재하는 네팔 속의 또 하나의 작은 왕국
무스탕 왕국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안나푸르나 산군과 다모다르 산군이 끝없이 펼쳐진 곳, 저 히말라야 뒤편. 황량한 곳에 600년의 역사를 꿋꿋이 지켜온 무스탕 왕국의 수도 로만탕이 있습니다. 초대왕 아메팔이 14세기에 로만탕의 무스탕을 건국하기 전 이 땅엔 독립된 성체를 가진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메팔은 그들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무스탕 왕국을 건설했고 그 후로 무스탕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스탕 왕국 각지에 세워진 왕궁들은 티베트 고유 문화의 수호자이자 무스탕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14세기에 세워져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번성했던 무스탕 왕국. 그들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400년 이상 서부 네팔의 최강국이었던 줌나의 침략 위협 때문에 티베트 고원 일대에서 동서로 가장 긴 대지 위에 새로운 수도 로만탕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둘레 740m, 높이 82m, 14개의 탑으로 건설된 성벽은 오랜 세월 적들로부터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로만탕에는 약 180가구에 1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로만탕에는 아직 신분 제도가 남아있어 성 안엔 왕족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왕과 왕비는 성 안 중앙에 위치한 4층으로 된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왕궁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높고 클 뿐 모양이나 색깔에서 특이할 게 없습니다. 로만탕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샹그릴라라는 말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좀 뭐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사실 지나간 마을보다 좀 더 크다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여기 주변에 그 평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600년 전에 여기 와서 도읍을 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고원과 협곡의 땅에 뿌리 내린 무스탕. 그들은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살아가던 생활 방식을 근간으로 새로운 땅 무스탕에 뿌리를 내렸고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그래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600년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에 망치를 들고 마을을 나서는 사람들을 쫓아 나섰습니다. 히말라야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라는데 목적지까지는 2시간을 걸어야 한답니다. 해발 3,400여 미터의 높이에서는 결코 녹록지 않은 거리죠. 그 길도 험하기만 합니다. 강을 건너고 절벽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기 여러 번. 마을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우기철에 들어선 무스탕의 강은 아직은 비교적 잠잠합니다. 하지만 17년 전의 대홍수 때는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면서 이 주변으로 많은 양의 돌들이 물에 쓸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돌이 불에 타는 냄새를 처음으로 맡았다고 합니다. 돌들이 물속에서 부딪히면서 나는 냄새를 말이죠. 무스탕의 서쪽 사면에서는 한나절만 걸어도 마을을 만날 수 있지만 동쪽 사면에서는 하루 종일 걸어야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에게 말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토지신에게 예를 갖춘 후 마시는 창이라는 술은 우리의 막걸리와 비슷한데 무스탕 남자들에게는 술이라기보다 음료수고 간식입니다. 남도 사이. 저보고 저 잘생겼답니다. 빨리 갖고나. 죽투에 매달라. 신대면. 너네 짜랑아지 지나나. 시세도. 따신로는 가서 로게 옮겨 가서 요 안에 시세 찌르려. 딱 가. 걸어서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도 말을 타면 30분이면 족하기 때문이죠. 나 탈로도 잘해. 어차. 이토 그러자. 내 서강도 약라세. 하다 치점지다. 무스탕의 서쪽 루트에 비해 동쪽은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강물이 불어 허리까지 차오른다는 소리를 듣고 잔뜩 긴장했었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목 정도까지만 차는 강물의 물살로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히말라야에 선물이 있다는 세강의 합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세강의 물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 짜랑강, 조금 탁한 물이 흐르는 디강, 그리고 새까만 진흙 색깔의 물이 흐르는 대창강. 히말라야의 선물이라 불리는 암모나이트 화석은 새까만 물이 흐르는 이 대창강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암모나이트 화석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곳은 바다 밑의 지층이 급속히 융기하여 형성된 히말라야의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둔둔 구릉씨가 강바닥에서 검고 둥근 돌멩이 하나를 주워듭니다. 그러고는 망치로 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치로 돌을 깨봐야 암모나이트 화석을 찾을 수 있답니다. 과연 암모나이트 화석은 어떤 돌에 있는 걸까요? 암모나이트 화석을 찾기 위해선 일정한 줄을 가지고 있는 검은색 돌을 먼저 찾아야 한답니다. 이 돌은 겉모습에서부터 암모나이트 화석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데 과연 있을까요?
개 때리나. 망치로 돌 가운데 부분을 쳐서 쪼개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다 의미도 누가 안 좋아. 다 샤르 개함에 그래 디쇼도 처그 전에 다 윌레 터나 들어가려나 다 대답때 다 저던 들에네 어느 기쇼가 요아 미도알레다 어다 아까를 땐 촉당사 토는 거 어디로 다라로도 봐 미도알라 자라 미도라 야야라 가라나 그다도 때문에 뿌라 미도알라 저던 들에 된 다우직서지 양갈로나 어디로 와라 다 촉당사 토는 됐고 암모나이트 화석을 줍기에는 비가 제일 많이 온다는 8월이 최적기라고 합니다. 힌두교인들은 이 암모나이트 화석의 독특한 나선형 모양을 그들의 신인 비슈누와 관련지어 신성시하는데요. 이 돌의 발원지는 힌두교인들이 성지로 여기는 남달 군다입니다. 이거 조금 눈이 없습니다요. 이거 조금 안 좋아. 눈 있으면 많이 좋아요. 이거 눈 조금 없어요. 이거 눈 여기 있잖아. 여기하고 조금 이렇게 패면 좋아. 여기 이렇게 패면 좋아요. 지금 괜찮아. 좋아 있어요. 암모나이트 화석은 그 모양이나 색깔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고 합니다. 아우 좋아. 좋아. 야, 좋아. 이렇게 화석에 눈이 있어야 최상품이라고 합니다. 내 집 설치 색깔인데 어디서나. 뿌라 설치 깔면 기름. 베르다도 뿌라 기르다 저 좀데. 하고 따데 강질래는 데다 뿌라 리먼 뿌라 가데. 근데 리먼 따데 또 가크롱래. काजी खाला का होता है सेटल दे सर की कलर जा मिले तो सेटल देते वो दिखा चला दे सेटा को तो रिमो तंग संगे रले यहाँ ते सेव महंगे हमारे तो दिला लन किधर ना तो रिमो काजी खाला तो ना सरली देता देना सर खोड़ दौड़ देते वो चेती सेटा वो चला 이제야 제대로 된 암모나이트 화석을 만났습니다. 야, 이거 정말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뻐요, 아주. 이걸 이렇게 찾느라고 사람들이 이 강바닥에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암모나이트는 한때 대륙 충돌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기 전 옛 지중해 바다에 살던 연체 동물의 일종이었습니다. 암모나이트 화석은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사는 무스탕 사람들을 위한 신의 선물, 히말라야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되나? 디디 추디밀라네 다들 담도 꼼다치 출라다. 다들 마르게 기도는 담도 꼼다치 동라데 마문에 나게 되나. 데 담도 꼼다치 출라들라. 추대야 담도 꼼다치 출라 도대 담도 꼼다는 온다. 다 마문에 나게 돼. 신간에 추가도 더나 부주메 더나라. 데 담도 꼼다네 진짜 내 위에 제동라 다들라. 괜찮은 암모나이트 화석을 여러 개 찾은 둔둔구룡 씨가 갑자기 흰 자루에 뭔가를 찾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땔감입니다. 집을 나설 때면 이렇게 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 틈틈이 땔감을 줍는다고 합니다. 사막 고원이라 불릴 정도로 메마른 곳이어서 여간에선 이렇게 많은 양의 땔감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은 행운이 따르는 날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의 선물을 가득 챙겨서 디가온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발 3,400여 미터에 자리한 20가구 남짓 6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마을입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그릇도 부의 척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만든 주전자를 비롯해 음식을 담는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사는 집이라고 하죠. 한데 무언가가 주인 아주머니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주도 얼짜셔 그분이. 고자를 유타셔 그래 지금 년은 짜주는. 그도 그럴 것이 무스탕에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도 평균 185mm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매우 귀하고 비싸기로 유명하죠. 혹여 운이 좋아 한꺼번에 많은 땔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위해 아껴둬야만 합니다. 씀씀이 해픈 남편에게 투덜대면서도 주인 아주머니는 그의 손님인 우리를 위해 무스탕의 전통술인 창을 빚습니다. 창은 무스탕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술입니다. 명절이나 결혼식,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를 환영할 때 등 집안의 대소사에 빠지지 않는 삶의 일부와 마찬가지죠. 삶아낸 보리에 물을 붓고 몇 번을 치대고 난 뒤 찌꺼기를 거르고 나면 즉석에서 술이 만들어집니다. 알코올 도수는 7, 8도 정도라고 하니 우리의 막걸리와 비슷한 셈입니다. 무스탕 전통술 창의 맛은 고소하고 달콤합니다. 아니 계란 어떻게 먹거든. 잔 채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무스탕 사람들. 너무 푹차. 예, 됐습니다. 너무 배부릅니다. 그래서 받아 마시다 보면 어느새 배가 불러옵니다. 이제 진짜 그만. 여기서 자고 가게 생겼네. 여기는 술이든 차든 조금만 마시면 계속 따라주는 게 여기 그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떠제 막 배가 불러 죽겠는데도 계속 따라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으면 손을 막 이렇게 가리고서 이제 됐다고 해야지 그만둡니다. 네. 소박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삶의 잔도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만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어느 것 하나 눈길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담벼락 하나에도 이곳의 자연 환경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어쩌면 척박한 자연 환경이 이들의 삶을 지혜롭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디가온 마을을 뒤로하고 인근에 위치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파른 절벽 위에 오르면 지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경이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그 비경을 빨리 보고픈 마음에 지름길인 급경사면을 선택했는데 경사가 60도에 육박하다 보니 한 발 한 발 오르는 것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무엇 하나 보려면 좋기 서너 시간은 올라가야 하는 동쪽 루트.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를 1시간여.
드디어 목표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테이블 마운틴을 연상케 하는 일명 활주로 지형입니다. 빙하를 닮았다고 해서 빙하평원, 파이프 오르간을 닮았다고 해서 파이프 오르간 평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규모가 큰 것은 무려 3.5km에 이릅니다. 3km인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보다 0.5km 더 긴 셈이죠. 이러한 활주로 지형은 약 2억 4천만 년 전 얕은 해저에서 모래와 자갈 그리고 진흙 등이 번갈아 쌓여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반의 융기로 바다의 밑바닥은 육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지층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 오랜 세월 비와 바람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균열의 폭과 깊이가 더욱 커지게 되었죠. 수직 절벽을 따라 중력의 영향으로 지층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면서 수직에 가까운 암벽과 활주로 지형이 형성된 것입니다. 한쪽은 대협곡이고 올라오니까 또 어마어마한 평원이 또 이렇게, 그래서 활주로 평원이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참 기기묘묘하네요. 네. 길을 내서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무스탕의 동쪽 루트는 살아있는 지질학의 박물관이라 불리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방불케 합니다. 무스탕의 칼리 간다키 협곡은 그랜드 캐년에 비해 너비가 7분의 1밖에 안 되지만 6,000m에 달하는 설산에 둘러싸여 깊이는 3배 이상 깊은 셈입니다. 무스탕은 그랜드 캐년과 더불어 신비로운 지구의 속살을 볼 수 있는 양대 산맥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가운 마을에서 시작된 여정은 활주로 지형을 지나 축상으로 향합니다. 그 길 정상에 오르자 어김없이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룽다와 타르초가 저를 반깁니다. 이곳은 해발 4,287m로 무스탕 트레킹 코스 중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정상이면 어김없이 펄럭이는 티베트식 깃발.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염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 사람들처럼 돌을 올리고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무사 귀환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왜 다시 오셨어요? 여기 말로 타차이나라고 있어요. 그 네팔 말로, 무스탕 말은 아닌데 난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누가 보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뭐에 끌려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오길 잘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잘 온 것 같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되기 전 무스탕은 어떤 마녀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한 파드마 삼바바가
이곳을 지나다가 그 마녀를 무찔렀다 합니다. 그는 마녀의 몸을 해체하여 곳곳에 집어던졌는데 그것이 무스탕의 기기묘묘한 지형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무스탕의 신비로운 지형과 티베트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이 만들어낸 전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품에 안겨 티베트 쪽으로 머리를 둔 땅 무스탕. 거친 강, 절벽, 협곡,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과 높고 험준하게 솟은 설산. 독특한 지형을 담고 있는 무스탕은 히말라야가 우리에게 보내온 선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황량해서 더 아름다운 땅, 거칠어서 더 따스한 땅, 어제가 오늘처럼 이어져 더 아득한 땅 무스탕. 그 천상고원의 길이 바람을 타고 우리들 마음속으로 까닭 모를 그리움처럼 흐르고 있습니다.